오늘은 4-2-2 인플레이션과 국민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실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경제 문제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일단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하였으니 먼저 우리는 물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물가라는 것은 특정한 제품,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품을 종합한 후에 나타낸 평균적인 수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가를 지수화한 것, 물가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경제 지표가 바로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지수화한 경제 지표를 의미를 하는데, 물가 지수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화폐의 구매력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폐 구매력이란 화폐 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의미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에 1,000원으로 라면 3박스하고도 2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라면 1,000원이면 라면 1.5개 정도를 살 수 있죠. 이 말은 1,000원이 가지고 있는 힘,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라면의 양이 줄어듦을 이야기를 합니다. 라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서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라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예를 들었는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또 뜻이고요.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 말은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뜻과 일치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건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 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를 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계의 소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원자재,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타내는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생산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비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은 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후의 물가 변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특정한 제품, 재화나 서비스를 이렇게 한정 짓는 반면에, GDP 디플레이터는 모든 상산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왜 이것이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느냐?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을 해요. GDP라는 건 한 나라에서 만들어낸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고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질 GDP와 명목 GDP를 가지고 GDP 디플레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인플레이션이란 좀 전에 봤던 그 물가가 지속적으로 잠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화폐의 구매력,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가가 왜 오르냐? 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것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수요 측면, 그 다음에 하나는 공급 측면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래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경제 전반에, 이건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그래프인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요 공급과 약간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프의 이동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이 총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호황이다,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여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건데, 원자재 가격,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위로 혹은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말고 교과서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는 것인데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무엇도 증가하냐면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물가까지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참고 영상 살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를 볼 건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득이 고정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축을 줄일 거예요. 저축을 줄이면 그 돈으로 기업이 투자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폭이 이렇게 일어나고 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경제가 안정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에 그러니까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와 소득이 불공평한 재분배가 일어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겠고요. 상대적으로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화폐적인 현상 때문에 실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해지고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리해진다라는 부와 소득의 불공평한 재분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국제거래에서 얻게 되는 수입에서 국제거래에서 얻게 되는 지급을 뺀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건값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의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수출은 잘 안 되고 우리나라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하게 되어서 벌어들이는 돈,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입은 돈입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들게 되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게 돼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불리해지고요. 수입업자는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보니까 이것도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수요의 문제라면 수요 측면에서 긴축, 그러니까 국가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비용의 문제라면
생산비를 줄여야 되는 노력을 펼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보니까 가게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아야 된다. 건전하게 소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공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해야 되는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도 수요하고 비교적 더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총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배울 재정 정책을 적절한 재정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통화량을 조정을 해서 적절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선생님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 대공황 시기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가가 오른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왜 문제냐?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의 수요를 줄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물건의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되고요. 생산량은 더욱더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된다면 물건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면서 동시에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세계 대공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실시했었는데 그게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